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칼 마르크스의 이 자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론과 관련해서 또 경제학, 철학, 수고 또 이러한 내용도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요 1818년생입니다. 그리고 1883년까지 이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 자본론은 1867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9세 정도에 지은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학, 철학, 수고는 1843년도에 지었습니다. 이것은 25세 때 지은 이 책인데요. 이 내용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확장시켜서 이제는 자본론을 이렇게 저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이 자본론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비판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써진 책입니다.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이로부터 한 1세기 전경에 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산업혁명의 시기이고요. 마르크스의 이 자본론은 이 산업혁명의 이제는 폐단이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때에 써진 책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1723년생인데요. 국부론을 1776년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세기 정도 차이 나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타난 경제학, 철학, 수고, 그리고 자본론, 그리고 고타강령 비판, 이러한 내용들, 마르크스의 경제학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경제학, 철학, 수고, 경철수고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소외받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마르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다른 자본론은 다 이것을 연장시켜서 나름대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제학, 철학, 수고, 이것은 소외받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동은 유적 본질의 실현인데, 여기서 보면요, 유적 본질이라는 말이 있죠. 유적 본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 종류, 인간이라는 종류의 본질,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고 말하면 심플합니다. 말하자면 정신이 밖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마르크스는 유적 본질의 실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정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정신이 물질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바뀌면, 하부 구조가 바뀌면 그 위에 있는 상부 구조, 말하자면 여러 가지 법률이나 관습이나 이러한 사회적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뀌더라.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유물사관인데 이것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의 유물론에 대한 하나의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좀 너무 허술하죠. 너무나 감각적이고요. 물질의 변화,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변화가 정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이 산출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신은 먼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생산수단이 바뀌니까 정신이 과학기술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수단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와 이러한 그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건 정신적인 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출현을 했는데 정신에 의해서 생산수단이 바뀌고, 이 생산수단이 바뀐 것을 놓고 이제는 여러 가지 그 위에 있는 관습 같은 것들이 바뀌어서 정신적인 것이 산출이 됐는데, 마르크스는 이게 정신이 출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헛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논리죠. 이렇게 이 유물론은 이런 철학적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논증입니까? 다 모든 논증이 전부 이리로 흘러갑니다. 이보다 더 면밀하게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는 것을 논증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참으로 취약한 그러한 철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은요,
한 걸음만 더 드러나면 논리를 저버리고 있어요. 논리성이 없어요. 이러한 것을 일단 참조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유적 본질의 실현인데, 정신의 나타남인데,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담 스미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마르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이란 뭐냐? 우리 유적 본질의 그 실현이다. 우리 정신의 나타남이다. 정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유적 본질의 실현이다. 아주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외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급여가 일정액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진을 좀 붙여야 되는데 이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여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숙련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 마르크스는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이 노동에서 나오는 모든 이윤은 자본가가 다 가져간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소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개를 한번 돌려서 모든 상품들을 바라보아라. 눈에 보이는 모든 상품들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생필품을 비롯해서 뭐 자동차, 집 이런 거 다 보아라. 이거 다 누가 만들었느냐? 전부 노동자가 만들지 않았느냐? 만든 것은 노동자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느냐? 자본가가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만들기는 다 노동자가 만들었는데 소유는 전부 자본가가 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노동의 소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먼저 자, 상품 가격을 봐라. 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있다. 물건을 사다가 거기에 이제 노동을 투입하는 거니까요. 원재료가 있다. 여기에 이제 노동자의 임금이 이제는 반영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윤이 여기에 추가가 되어서 이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임금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더라. 그리고 이 최저임금은 생계비 정도에 불과하더라. 그리고 이것도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이것이 결정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마진도 붙지 않는다. 노마진이다. 결국 그렇다면 이제는 이 노동자들도 하나의 상품화가 되어 있는 것이다. 얼마짜리 이런 형태로 상품화가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이윤을 보자. 이 이윤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보았을 때 이 이윤의 본질은 뭐냐면 분업의 대가 아니냐. 말하자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한 명이 바늘을 10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10명이 바늘을 만들면 하루에 1인당 4,800개를 만들더라. 이게 바로 그 분업의 효과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분업을 시켜서 이윤이 나온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분업은 누가 하느냐? 노동자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업의 결과 노동의 진보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한 걸 고스란히 따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업의 대가나 노동의 진보는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노동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노동자로부터 나온 것이 이윤인데 이것을 왜 이제 전부 자본가가 가져가느냐? 이건 착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본질은 무엇이냐? 노동의 착취물이다. 그래서 이 자본의 본질은 무엇이냐? 노동의 착취물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유재산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상품에다가 가치를 부과하는 것은 오직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유적 본질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품의 이 가격은 노동가치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상품에는 이 노동자의 인간의 정신이 어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은 정신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정신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정신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지금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가들은 이 정신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노동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요, 거의 다 이 이야기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서 오류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는 뭔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애덤 스미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1848년도에 쓴 이 책인데요. 공산당 선언이 이제 마르크스가 30세 때 쓴 책입니다. 이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봉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족쇄 뿐이다.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감옥 갔다 나오면 된다. 대신에 너희는 전 세계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만국의 노동자여 분발하라. 이게 이제 30세 때 쓴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46세 때 국제노동자연합을 이제 다른 각 나라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합해서 이제 국제연합을 이제 출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파 철학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이 혁명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부 지금 말한 이 철학에 의해서 그렇게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증을 못하면은요,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그런데 애덤 스미스를 먼저 공부한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황당한 얘기라는 것을, 틀린 얘기라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일부만 이용했습니다. 일부만.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 분업의 결과 노동 효율성이 나타나면서 공정이 단순해지면서 여기에서 기계가 출현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인간의 정신이 여기에 창의성을 발휘해서 여기에서 진정한 기술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공정이 단순해지니까 이 부분을 기계화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업의 결과 나타난 것은 기계라는 거예요. 분업의 결과 각 사람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이게 노동의 진보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지니까 기술이 나온 것이죠. 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성만 가지고 이 기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물론 과학기술이 반영된 거예요. 과학기술이 반영된 겁니다. 과학기술이 여기에서 반영이 되어서 기술이 남았는데 이것을 자본이 기계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술에 자본이 투여되니까 기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생산수단 자체가, 새로운 생산수단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증한 것이 국부론입니다. 앞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분업의 대가와 노동의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업 얘기할 때 중간까지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얘기는 이 결과, 이 공정이 분업으로 인해서 단순해지니까 여기에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윤 추구 행위를 허락하라고 그랬어요. 이윤 추구 행위를 허락하면 여기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이 창의성의 결과 기술이 나타났고, 이 기술이 여기에 자본이 투입됐을 때 기계가 나타났다. 기계가 나타났을 때 이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많은 다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기업이 하나의 큰 산업군을 이루자 산업군이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의 제품 생산과 관련해서 다른 형태의 여기에 공급하는 연관 산업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 다른 연관 산업이 나타났다. 이걸 얘기한 것이 이제 국부론이었던 것입니다. 국부론에서 말하는 분업은요, 분업의 결과 공정이 단순화되니까 이 단순화된 공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지는 것이고, 여기에 사유재산 제도가 허용이 되니까, 이윤 추구 행위가 허용이 되지니까, 시장이라는 제도가 허용이 되지니까 여기에서 정신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기계가 나오더라. 그런데 기계가 나올 때 무엇이 작용하느냐? 자본이 작용하더라. 자본과 기술이 만나니까
기계가 나오고 여기에서 기업이 나오고 여기에서 산업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을 논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다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이 이유는요, 기술의 대가인 것입니다. 기술의 대가. 기술과 자본의 대가인 것입니다. 자본의 대가만도 아니에요. 기술 플러스 자본의 대가예요. 말하자면 어떤 기술이 나왔어요. 이윤 추구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자본이 투입되어서 기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에 임금이라는 이러한 노동자의 이 수고가 들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유는요, 기술의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가지고 고철덩어리 놓고 아무리 모여서 노동을 거기다가 베풀어 보세요. 거기서 자동차가 나옵니까? 자동차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먼저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기술이 먼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자본이 투여가 되어서 새로운 생산수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유는 기술의 대가인 거예요. 기계장치의 대가인 거예요. 이 기계장치가 없으면 이 임금, 이 노동을 투여할 수가 없어요. 투여가 안 돼요. 어떠한 기술 위에, 그리고 이 기술이 자본하고 결합해서 기계가 된 다음에 이 위에 이제 노동이 투입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진정한 새로운 상품이 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윤에 대해서 이게 전부 노동자가 산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몫이다. 모든 상품의 가치는 노동만이 그것의 가치다. 노동가치설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과 자본하고 결합되었을 때 기계라는 것이 나오고 해서 기업이라는 것이 나오고 해서 이제는 새로운 상품이 이제 이렇게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애덤 스미스는요, 새로운 형태의 부가 창출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주의에서의 부가 있고 공업주의에 있어서의 부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국부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먼저 중농주의를 얘기해요. 말하자면 중농주의에서의 부를 얘기해요. 이건 어떤 형태의 부이냐? 보세요. 토지가 바로 생산수단입니다. 이 생산수단에서 이제는 이 생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물 여기에서는 토지가 다 생산을 해내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뭐 쌀이나 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이 토지라는 생산수단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노동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소득은 지주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농주의, 농업주의에서의 부입니다. 이게 중농주의에서의 부의 개념이었어요. 이 당시 많은 나라들이 중농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애덤 스미스가 공업주의에서의 부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기술과 자본이 결합해서 기계가 나왔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 이제 생산물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노동이 투여되라는 것이에요. 노동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생산물의 가치는 이와 같은 이제 기술과 자본과 그리고 이 노동, 이렇게 구성된 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부를 지금 애덤 스미스는 발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부는 인간 정신의 산물인 것이에요. 기계장치 자체가, 이 기술이 인간 정신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과학의 발견 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본이 결합되어서 기계라는 생산수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술은요, 이 애덤 스미스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기술은 아무 때서나 나오지 않는다. 사유재산제도가 허용이 됐을 때, 소유의 자유가 허용이 됐을 때 이 기술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애덤 스미스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산 헤겔이 논증을 했는데요. 헤겔이 법철학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물질적인 거, 사물적인 거, 대상이죠, 대상. 이러한 모든 대상들은 소유를 당해야 된다. 그래야 이 대상에 정신이 반영이 되어서 이 대상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땅을 얘기합니다.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주인이 없을 때에는요, 황무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주인을 만나면은요, 거기에서는 이제 곡식이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꽃이 피어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에는, 모든 대상들에는 주인이 있어야 된다. 정신이 그것을 소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신에게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이 일단 그것을 소유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대상들은 아름답게 정신적인 산물들을 그곳에서 꽃피워낸다. 이것을 이제 해겔이 법철학 강요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논증을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은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술은 이 선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영리행위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기애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허용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기술이 나온다. 인간의 정신의 창의성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본하고 결합했을 때 이제는 새로운 생산수단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생산수단은 이러한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과 달라서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더라. 이 부는 인간의 노동이 여기에는 함께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노동자들도 이 생산물, 이 산출에 기여를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도 여기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이 권한을 얻게 되더라.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요, 소유를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를.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모든 인문학에서요, 모든 우리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종류가 많습니다. 뭐 언론 출판의 자유도 있고, 뭐 사상의 자유도 있고, 여러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유의 자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유 중에서 으뜸입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다른 자유는 좀 압박받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소유에 대한 자유가 압박을 받아버리면 정신이 모든 활동을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창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곳에, 정신의 자유를 허용한 곳에 이런 창의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업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기업에서 이러한 일자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요. 이 구조에서는 전체주의밖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 구조로는 그냥 봉건주의가 적절해요.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민주주의가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소유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에 민주주의의 출발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실은 이승만이 집권을 한 다음에 토지를 다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다 토지를 나눠줘 버렸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어요. 농민들에게 말합니다. 땅 다 몰수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황당한 거예요.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다시 빼앗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에 이제는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 소유에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노동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도 주어질 수가 없어요. 폭력으로 그냥 뺏어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폭력을 낳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부를 만들려면은 노동자에게 배분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진정한 노동자들의 소유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만든 것은 노동자이고 소유는 자본가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동차 공장에서 가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열심히 만듭니다. 수없이 많은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소유는 다 이제는 돈 가진 사람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그것만을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자동차는 한 대예요. 한 대. 100대를 만들었을 지언정 99대는 다 파는 것이 맞아요. 자기는 한 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집도 이 사람이 100채를 지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한 채인 거예요. 한 채. 자, 그리고 생필품이 있다 합시다. 컵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 혼자서 컵을 1000개 만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컵은 10개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10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업의 원리를 모르고 한 얘기예요. 분업이 뭡니까? 분업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에 가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분업이지 않습니까? 내가 자동차를 다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를 100대 1000대 가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동차가 나올 때 뭐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이 기계장치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내 노동에 의해서 나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술 가진 자가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제는 사업화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생산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봅시다. 어떤 회사에서 매출을 100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보통 보면은요, 한 30억 정도, 30%는 원재료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억 중에서 69억은 노동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노동자에게. 이유는 1억 정도입니다. 1억 정도. 1% 정도입니다. 매출액 100억 중에서 이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은 1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주주가 가져가는 것은 1억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업주의에서 나온 이 모든 부는 전부 노동자에게 배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숙련은요, 급여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급여가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자본주의, 이 시장경제의 그러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마르크스의 이 경철 속에 나타난 소외받은 노동, 이 주제하고 뒤에 있는 주제하고 다 똑같아요. 이거 외에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25살 때 이걸 썼는데 죽을 때까지 이걸 고수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을 지금 누락시키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마르크스의 양심을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국부론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빼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론을 읽기 전에 반드시 국부론을 먼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부론을 보지 않고 이 자본론을 보면은요, 거의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자, 이것이 이제 경철수고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동의 소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자신의 학문 없음을 이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망명을 했는데 마르크스는 자기에게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 앞에 애덤 스미스 이후에 경제학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4살에 런던으로 망명을 해서 이 영국 박물관에서 이제 평생토록 이제 그 책을 쓰는데 49세 때 나온 게 이제 자본론입니다. 자본론은 다른 독창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부론을 어떻게 이 국부론을 극복하고 책을 쓸 것인가, 이것만 연구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신의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걸 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그렇게 연구를 한 것이라고 저는 대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일까를 연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더 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더 쭉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다른 학문들에 있는 용어들을 갖다가 여기다 다 붙여놨어요. 자본론이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틀린 책일수록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번역서 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번역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본론이 또 좀 그와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은 이 자본론은 매우 단순한 책이에요.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요, 자본론에 있는 것을 고스란히 요약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원 저자가 말한 것을 어렵더라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보통 강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이 이 자본론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론의 이제 맨 앞장에 물신화된 상품이라는 주제로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부는 상품의 방대한 집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품에는요, 사용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화폐론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상품에는 사용 가치가 있는데 이 상품의 오직 유일한 그러한 그 물건의 유용성의 가치는 유용 노동이다. 노동량이 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말하자면 이 상품이란 것은 우리 정신의 산물인데 이 임금 노동자들의
정신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상품은 노동자의 정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고 좀 그러한 얘기이죠. 그래서 노동량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노동가치설이고 여기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아주 대전제입니다. 마르크스 사유 속에서. 마르크스 사유 속에서 이런 기계와 기술은 없어요. 이게 나오면 자기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만 가지고 논리를 더 깊이 있게 쫙 전개시켜서 아예 이 생각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이 다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사용가치, 상품의 가치가 노동량만 가지고 결정합니까? 여기에는 기술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 얹혀져 있는 기술이 있고 이 기술 따라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는 이 기술, 기계장치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상품의 이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계장치가 없이 어떻게 노동자가 노동을 합니까? 노동으로 해가지고는 뭐 하나 만드는데 1년 걸려요. 그러나 기계장치를 통해서는 하루에 몇 개도 만들어내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장치의 힘에 의해서 이런 물건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가치의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기술인 거예요. 기술. 발명인 것이고 기계장치인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노동이 이걸 다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것은 그냥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품에는 교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여러 상품들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상품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모직물이었습니다. 삼배와 같은 배였습니다. 배. 자, 이것이 이제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이것과 교환 가치를 놓고 이제 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쌀이 있다. 그러면 이 배를, 이 모직물, 이 배를 이 두 판을 주고 저거 하나를 산다. 이런 형태로 해서 중심되는 상품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교환 가치가 형성이 되더라. 화폐의 형성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존 학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마르크스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다 현혹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마르크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환 가치는 무엇이냐? 이것은 추상적인 노동에 불과하다. 단순 활동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간의 생산 활동과는 무관하다. 가격이 대체로 그렇게 결정되어지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삼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화폐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화폐로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화폐가 출현했다. 화폐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이 화폐하고 이 상품하고 이제는 같이 교환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화폐론을 보면은요, 화폐의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 척도의 기능, 유통의 기능, 그 중에서 축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저장 기능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저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축할 수가 없었어요. 쌓아놔야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화폐를 통해서 이제는 저축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불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축장의 기능이 있음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자본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화폐이고, 화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상품이고, 상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노동이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노동을 다 착취해다가 이 자본으로 지금 축장을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 그림을 지금 마르크스는 그림을 그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 이윤은 임금을 착취한 것인데 이 이윤이 이제는 화폐 기능을 통해서 이 노동이 착취한 노동이 화폐 기능을 통해서 자본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자본이 이제는 여기저기 사업을 하면서 투입을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또 다른 자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자본은 하나의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물신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상품이 물신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만든 이 노동이
이제는 상품이 됐는데 이 상품이 화폐를 통해서 이것이 저축이 되니까 이제는 이것이 물신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본의 본질을 이제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자본은 노동자들의 그런 착취물이다. 이 사고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무조건 이제 잘못된 것이에요. 노동자의 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산물이 상품 또는 화폐 형태를 취하면 그것이 이제 독자적인 힘을 가진다. 이것이 이제 물신 역할을 해서 노동자들의 정신을 빨아먹는다. 노동자들의 피를 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상품이 화폐, 곧 자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요, 자본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이 자본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분업, 이러한 노동의 전문성을 통해서 기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본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기계나 설비나 장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윤 추구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면 자본도 형성이 안 되고 또 기술도 나오지 않고 기계도 나오지 않고 계속 노동 빈민의 상태에 빠져서 이런 형태의 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몫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이 자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자본은 놀고 있지 않다. 이 자본은 이 자본가가 쓰지 않으면 이걸 다 저축을 합니다. 은행에 들어갑니다. 은행에서는 다른 기술 가진 사람에게 이걸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은 무엇이냐? 기술을 사업화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도구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고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본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국부가 토지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는 농산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자본이 기술하고 반영되니까 새로운 국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자본은 국부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자본이 기업을 이루는데요. 기술하고 만나서 여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국부를 이렇게 창출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부가 노동자들에게 배분이 되어서 이제 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원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부론에서 말하는 자본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또 아담 스미스는 계속 이어갑니다. 노동가치설에서의 잉여가치가 뭔지를 또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빨리빨리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유통은요, 이러한 이 상품, 이걸 판매해서 화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화폐로 상품을 구매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거래 목적으로만 화폐가 사용되었을 때의 그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장 기능이 생기자 이제는 이 화폐가 하나의 자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으로서의 화폐가 되었을 때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자본이 상품에 투입되어서 이제는 증가된 자본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착취가 발생하는지를 수리화시킵니다. 숫자화시킨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M을 가지고요. M, 이건 말하자면 이제 자본이죠. 화폐죠. 자본으로 원료와 노동력을 구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M의 용도는 원료와 노동력 구입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원료와 노동력을 구입할 때 원료를 구입한 그것에 대해서는 불변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건 원료 구입대금이에요. 이걸 왜 불변자본이라고 썼냐면요. 이 원료 투여된 것 자체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것 자체가 스스로 어떤 그 잉여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불변자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노동자의 노동력 구매에 들어간 것을 가변자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잉여가 창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요, 이 M을 자본의 용도를요, 원료 구입대금하고 노동력 구입대금으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 같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본론 책을 읽으면서 이쯤에 이르렀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보고 우리는 놀라냐면요. 마르크스는 여기 원재료와 노동력을 생산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산수단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갖다가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잘못된 용어 사용이거든요. 생산수단의 변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처음에는 생산수단이 토지였어요. 기술이 나온 다음에 생산수단은 이제는 이러한 기술과 자본의 기계장치예요. 이게 생산수단의 변화예요. 생산수단이 변화가 될 때 위에 있는 상부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생산수단은 여기에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원료와 노동력에다가 생산수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생산수단이라는 용어는요, 기계장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계장치에. 자, 그러니까 M의 진정한 용도는 원료, 노동력 플러스 기계 구입 용도인 거예요. 기계와 시설장치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투자되는 비용이 있죠. 투자예요, 투자. 투자가 바로 M이에요, 투자가. 이렇게 원료하고 노동력 구입하는 그 비용은 크지 않아요. 이건 바로 회수가 돼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트릭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을 공부 안 한 사람은 이 트릭에 말려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논리를 전개합니다. 자, 보면은요, 상품 가치가 500원이었어요. 500원어치를 지금 산 거예요. 상품 가치가 500원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이제 원재료 구입하는데 410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 관련해서 이제 가변 자본이죠. 여기서 이제 9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임금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590원짜리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재료 부분은 그대로 있죠. 410원으로.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 주는 것은 90원만 주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 이 90원이 이제 이윤이죠.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구성이 되죠. 여기에서 이해가치 이율은 뭐냐? 가변 자본에 들어간 것, 임금이죠. 이게 이제 아까 90원이었죠. 이윤 90원. 90분의 90 하면 100%죠. 착취도를 100%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착취도를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상품의 가치는 노동에서만 나온다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까 앞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애덤 스미스의 이 M은 자본은 원료, 노동력, 기계 구입 용도인데 기계 구입 용도 부분이 훨씬 중요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업 시작할 때 들어간 이 자금이.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노동가치설에서 잉여가치, 이 계산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 개념의 오류가 여기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를 M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마르크스는 원재료 구입 자금하고 이 노동력, 이것을 지금 M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투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원재료 투자가 아니라 기술 플러스 자본의 생산수단, 이게 진정한 생산수단입니다. 이 생산수단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기계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을 지금 마르크스는 잘못 개념 설정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한 이 소유받은 노동 부분에서 정확하게 안 사람은 다음에 말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론의 맨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자본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잉여가치가 전부 노동의 착취다. 착취. 노동의 착취물로 이제는 자본이 이렇게 축적된 것이다. 그래서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 결과 자본 축적을 통한 확대 재생산이 일어났다. 대량 생산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자본가의 수탈이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수탈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자본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자본의 시초 축적. 맨 먼저 자본이 어떻게 있었느냐? 이것은 봉건 영주가 토지를 수탈해서 자본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그 당시에 봉건 영주들은 농촌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산업혁명의 주체는 이 봉건 영주들이 아니었어요. 도시에 살고 있는 상공업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과학자들. 이들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나온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지 이 봉건 영주들이 토지를 팔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산업혁명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러한 그 큰 기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좋은 기술 배운 사람이 새로운 사업장을 열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봉건 영주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 뺏어야 된다.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상공업자들이 기술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해서 이러한 이 산업 자본주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걸 수탈이라고 말하는데 수탈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다. 자본을 부정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원시 사회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자본론이에요. 자본론.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고타강명 비판 그리고 다른 것들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8년 2월 달에 공산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계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잃을 것은 족쇄뿐이요 우리가 얻을 것은 전 세계니라 하면서 공산당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1864년도에 이제 공산당들이 각 나라마다 공산당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회의를 하고 결집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이랬을 때 해서 제1 인터내셔널을 1864년도에 이렇게 만들었고 이때 마르크스도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르크스가 57세 때 고타강령 비판을 이제 썼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기발한 하나의 꾀입니다. 보니까 마르크스가 보았을 때 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발한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내놨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바로 이행하기가 어렵다. 가운데 단계에 사회주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이것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아까 얘기한 세계 모든 노동자여 단결하라 외치면서 이제 이 노동 소요를 말을 하면서 모든 노동자의 숫자가 기업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9대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라. 나라를 전복하고 그리고 나라의 법을 바꾸고 해서 기업들을 다 몰수해라. 그래서 이 기업들을 장악해라. 그랬을 때 이것이 다 국유화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프롤레타리아들에 대한 지도자들 그들에 의한 독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의 독재죠.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라면은 민중 그리고 그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거 전체를 장악해서 이제는 공산주의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타강령 비판 이것이요. 모든 이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제는 로망입니다. 이 혁명만 일으키면 이제는 나라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자기들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망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업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업은 뭐냐? 정권 전복하고 기업을 국유화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제 그 노동자들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 기업을 소유하고 이끄는 이러한 것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보세요. 푸틴이 모든 나라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을 다 국가 자금을 이용해서 다 국유화시켜 버렸어요. 국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국 보세요. 결국은 이 정부 자금으로 이제는 기업들을 대기업들을 이제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상해 증권 시장에는요. 이제 그 일반 상장사들이 큰 회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 그 상해 이 증권 시장에 다 몰려 있는데요. 여기에서 80%가 다 국유 기업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데들이 큰 굴지 기업들이 나오면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다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말하자면 지분을 다 확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금입니다. 연금 가지고 삼성, 현대 두 개만 잡으면 우리나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이 이런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시도를 했었고,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두 번, 세 번만 가면은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국유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산출해내는 GDP 기여도가 한 37% 됩니다. 37%의 일자리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4대 기업만 이제 국가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되면은요, 그걸 가리켜서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금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얘기는 이 공산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전부 모든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전부 이 소유받은 노동 소유, 이걸 주제로 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이걸 주제로 해서 모든 이론이 다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짓이라는 것. 이거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